퇴직 금융맨의 마지막 조언. 1. 프롤로그. 낯설지 않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입니다. 58년을 살면서 30년을 금융계에서 보냈죠. 퇴직한 지 3년이 됐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확인하는 습관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 작은 투자 모임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고 물었죠. 금리를 올려야 합니까? 내려야 합니까?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이 질문 내가 30년 동안 수십 번 들어봤지. 그런데 답은 언제나 하나야. 경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금리는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열이 나면 내리고 추우면 올리죠. 단순해 보이지만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문제가 생기죠. 저는 IMF 때 금리가 20%를 넘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2008년에는 제로 금리까지 갔죠. 양극단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죠.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무기라는 것을. 오늘 아침 딸 다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현이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죠. 아빠, 연준이 또 금리 인상 신호를 보냈대요. 우리 회사도 영향받겠죠?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올리느냐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퇴직 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경제를 읽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저녁 무렵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간 기록한 투자 일기였죠. 성공과 실패, 환희와 좌절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은퇴 직후 큰 손실을 본 기록을 다시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경험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미래에도 통할 거라는 착각. 그것이 제 실패의 원인이었죠. 과거의 교훈. 월요일 오전 대학 동기 이철우를 만났습니다. 철우는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호야, IMF 때 기억나? 금리가 20%를 넘었잖아. 제 머릿속에 그때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97년 12월 은행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불안한 표정. 그리고 하루아침에 반토막 난 집값. 금리가 치솟고 집값이 반토막. 하지만 버틴 자만이 살아남았지. 제가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39살이었습니다. 막 과장으로 승진했던 때였죠. 회사는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동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그 경험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철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때 부동산 싸게 산 사람들은 지금 다 부자가 됐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오후에 다현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투자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이었죠. 아빠, 지금 주식시장이 불안한데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과거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저는 모든 주식을 팔았습니다. 더 떨어질까봐 두려웠죠. 그런데 불과 6개월 후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제가 판 가격의 2배가 됐죠. 교훈이 뭔지 아니? 극단적 선택은 늘 후회를 남긴다는 거야. 다현이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분산 투자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말이 있잖아. 저녁에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금융시장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 시장은 늘 과도한 낙관과 과도한 비관 사이를 오간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에 휩쓸린다는 것. 버틴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마도 인간이기 때문이겠죠.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감정을 가진 인간 말입니다. 3. 한국 증시의 약점. 화요일 아침 증권 뉴스를 보다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또 외국인 매도에 흔들리고 있었죠. 우리 증시는 늘 2% 부족해. 투명성과 신뢰의 문제 때문이지. 외국인 투자자가 떠나면 바로 무너진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점심때 철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맞아. 정치도 경제도 정직해야 자본이 몰려오지. 철우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국 증시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니었죠. 지배구조, 회계 투명성, 소액주주 보호. 이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과거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IMF 직전 대기업들의 분식회계가 드러났을 때
앨런 사태 때 한국 기업들도 의심받았던 일. 매번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오후에 다현이와 통화했습니다. 아빠, 왜 한국 주식은 항상 저평가될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거야. 실제로 한국 시장은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북한 리스크, 재벌 지배구조, 노사 갈등.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컸죠. 저녁에 옛 부하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은 외국계 펀드에서 일하고 있죠. 부장님, 우리 펀드도 한국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리스크 대비 수익이 안 나온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은데 왜 시장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까요? 밤늦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증시가 선진국 시장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단순히 경제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투명성, 그리고 일관성. 이것들이 먼저 갖춰져야 했죠. 30년간 한국 금융시장에서 일하며 느낀 아쉬움. 우리는 언제쯤 진정한 선진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4. 미국 시장의 힘. 수요일 오후 다현이 사무실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수백 년의 신뢰가 있어요. 제재를 해도 결국 돈은 월가로 돌아가죠. 다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 시장의 힘은 단순히 경제 규모만이 아니었죠. 법치주의, 재산권 보호, 예측 가능한 정책. 이 모든 것이 수백 년에 걸쳐 쌓인 신뢰였습니다. 저는 다현이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는 또 다른 제이커브를 그릴 거다. 단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플레이션이 통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관리되어야 합니다. 철우가 저녁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신고가를 갱신했더라. 정말 대단하지 않아? 저는 차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100년 차트를 보면 더 놀라워. 대공황도, 세계대전도, 금융위기도 다 이겨냈거든. 실제로 다우존스 지수의 장기 차트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반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죠. 그것이 미국 자본주의의 힘이었습니다. 다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미국도 버블이 있었고 폭락도 있었지. 타이밍이 중요해. 저는 2000년 닷컴 버블을 떠올렸습니다. 나스닥이 80% 폭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죠. 아마존도 구글도 주가가 반토막 났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것이 미국 시장의 특징이었죠.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진화. 밤에 미국 시장을 분석하며 생각했습니다. 왜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몰릴까? 단순히 높은 수익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였죠. 한국도 언젠가는 이런 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있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5. 산업혁명과 혁신. 목요일 오전 작은 세미나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산업혁명과 투자였죠. 저는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산업혁명 이퀄 생산성 혁명. 그리고 5가지 혁신을 설명했습니다. 원재료 혁신, 공정 혁신, 조직 혁신, 시장 혁신, 상품 혁신. AI 시대의 혁명도 결국 이 5가지 안에서 벌어진다. 청중 한 분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첫 번째 산업혁명 때 마차 회사에 투자한 사람과 철도 회사에 투자한 사람. 누가 이겼을까요? 점심때 다현이와 만났습니다. 다현이는 AI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었죠. 아빠, 이번 혁명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본질은 같아.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살아남는 거지. 실제로 모든 산업혁명의 핵심은 생산성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은 인간의 근력을 대체했고 컴퓨터는 계산 능력을 대체했죠. AI는 무엇을 대체할까요? 오후에 철우와 통화했습니다. 성호야, AI가 일자리를 다 없앤다는데 정말일까? 새로운 기술은 늘 그런 우려를 낳았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지. 저는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자동차가 마부를 없앴지만 운전사를 만들었고 컴퓨터가 타이피스트를 없앴지만 프로그래머를 만들었죠. 저녁에 혼자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산업혁명이 정말 인류에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도태되고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는다는 것. 다윈의 진화론이 경제에도 적용되는 것이었죠. 6. 휴머노이드의 등장. 금요일 오후 다현이가 신기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최신 로봇시연 영상이었죠.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짚고 심지어 춤도 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하고 놀랐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보여주기용일 뿐이야. 진짜 혁명은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변할 때 일어나. 다현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진짜 혁명이었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꿨잖아.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완성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였죠. 철우가 저녁에 합류했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는데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SF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현실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 실제로 로봇 기술의 상용화는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비용 문제, 안전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있었죠. 다현이가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로봇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은 고령화 때문에 로봇이 필수가 됐죠.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필요가 기술을 앞당기는 법이니까요. 밤의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로봇 회사에 투자해야 할까? 아니면 로봇을 활용하는 회사에 투자해야 할까? 역사적으로 보면 도구를 만드는 회사보다 도구를 잘 쓰는 회사가 더 성공했습니다. 골드러시 때 금을 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판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진짜 큰 돈을 번 건 금을 유통시킨 사람들이었죠. 7. 중국이라는 변수. 토요일 아침 중국 경제 뉴스를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AI도 로봇도 결국 팔아줄 시장이 필요해. 그 시장은 중국이지. 미국이 중국과 협력 없이 독식할 수 있을까? 제가 다현이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다현이는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너무 크니까요. 맞습니다. 14억 인구의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었죠. 아무리 미중 갈등이 심해도 경제적 단절은 불가능했습니다. 철우가 점심때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정학이야. 대만, 한반도. 불씨는 많아. 실제로 경제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대만 문제가 터지면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되고 한반도가 불안해지면 동북아 경제가 흔들리죠. 저는 과거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일본이 경제대국이 됐을 때 미국과의 무역 마찰. 결국 플라자 합의로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죠. 중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미국도 중국의 부상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이 긴장 관계가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였습니다. 오후에 다현이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해요? 양다리를 걸쳐야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쉽지 않지만 그게 우리의 생존 전략이야. 실제로 한국의 처지는 어려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계속 성장할까? 아니면 일본처럼 정체될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중국 변수를 무시하고는 어떤 투자 전략도 세울 수 없다는 것. 8. 투자자의 함정. 일요일 오전 주말 경제토론 프로그램을 보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각자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었죠. 증시는 늘 낙관과 비관이 싸운다. JP모건이든 골드만삭스든 그 말은 결국 연준을 압박하는 수단일 뿐이지. 제가 다현이에게 설명한 말이었습니다. 다현이가 놀랐습니다. 그럼 전문가 말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되, 맹신하지 마. 그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 말하는 거야. 실제로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전망을 내놓습니다. 매수 포지션이면 낙관적 전망을, 매도 포지션이면 비관적 전망을 내놓죠. 철우가 오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우야,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해? 내 자신의 판단을 믿어. 남의 말은 참고만 하고. 저는 과거 실수를 떠올렸습니다. 유명 애널리스트의 추천을 맹신하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돈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저녁에 투자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보를 수집하되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 둘째, 여러 의견을 들어보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할 것. 셋째, 틀렸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할 것. 다현이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정보를 걸러내요? 상식으로 판단해. 너무 좋아 보이면 함정일 가능성이 크고
너무 나빠 보이면 기회일 가능성이 있어. 밤늦게 생각했습니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탐욕과 공포, 그리고 남들 따라하기. 이것들을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죠. 결국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나, 내려야 하나.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9. 나의 투자 원칙. 월요일 저녁 작은 투자 모임에서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특히 은퇴 후 겪은 실패담을 솔직하게 털어놨죠. 내가 은퇴 자금 날려본 사람으로서 말한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가지 원칙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첫째,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레버리지는 독약입니다. 이익을 키우지만 손실도 키우죠. 저도 한때 레버리지의 유혹에 빠졌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둘째, 현금, 금, 주식, 포트폴리오를 항상 나눠라. 각각 30%, 20%, 50% 정도가 적당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은 하되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셋째,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밤에 숙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숙면 포트폴리오가 뭔가요? 투자 때문에 잠 못 드는 건 잘못된 거예요.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저는 과거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고위험 투자로 불면증에 시달렸던 시절.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해외 시장을 확인하고 스트레스로 위험에 걸렸던 일. 다현이가 저녁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강에 들었어요. 정말 와닿았대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철우가 밤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원칙대로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고맙다. 친구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투자의 제시도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꾸준함이었습니다. 큰 수익을 노리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것보다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제가 30년 금융생활과 은퇴 후 실패를 통해 깨달은 지혜였죠. 10. 에필로그 역사는 반복된다. 화요일 저녁 마지막 유튜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30년 금융생활을 통해 배운 마지막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채팅창에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다. 투기꾼과 해자가 늘 공존하지.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실을 봅니다. 잔인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죠. 다현이가 방송을 보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 중국 패권 다툼도 마찬가지야. 역사는 반복되지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저는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도, 오일 쇼크 때도, 냉전이 끝날 때도 항상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죠. 철우가 전화로 참여했습니다. 성호야, 그럼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거지? 물론이지. 다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준비란 무엇일까요? 첫째,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 둘째, 시장을 꾸준히 공부하는 것. 셋째,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 한 시청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0%는 한국 우량주, 30%는 미국 인덱스 펀드, 20%는 금, 20%는 현금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안전하죠. 방송을 마치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인생입니다. 단기 승부가 아니라 장기 마라톤이죠. 서두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일 겁니다. 저는 오래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30년간의 기록. 성공과 실패, 환희와 좌절. 모든 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버블이 생기고 터지고 다시 생기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고 원칙을 지키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0+ 세대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우리의 실패를 들려주고 교훈을 나누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투자의 세계는 정글과 같습니다. 양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죠.
하지만 정글에도 공생이 있듯이 시장에도 상생이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원칙을 지킨다면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죠. 가족, 건강, 친구, 그리고 마음의 평화. 이것들을 잃으면서까지 돈을 추구하지 마세요. 행복한 투자,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